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네요. 2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개인정보입니다. 최근에 중국 IT 또 전기차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많이 또 수집을 하고 또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냐에 대한 걱정 또 불안들도 있는데요. 개개인이 또 각별히 또 신경 쓰는 수밖에 없죠. 이보미님이 그 재활용날 택배 박스 버릴 때 다들 왜 그 개인정보를 그대로 두고 버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송장이죠. 그 뜯어서 버리고 아니면 그 위를 또 지워주는 그런 뭐 기계 같은 것도 있거든요. 매직 같은 걸로 이제 지워서 버리라고 그래야지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6712님이 오늘도 퇴근길에 듣습니다라고 하면서 개인정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퇴근길 아침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오프닝 멘트 참 인상적이었다고 보내주셨고요. IMF 때 졸업 앨범을 구매를 못 하셨었다고 해서 최근에 다시 구할 수 있는가 혹은 안 되면 제 사진만이라도 어떻게 그 부분을 찍을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셨다네요. 이것도 좀 짠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이 갑자기 물어봐서 그때 다시 알아봤는데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참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뭘 하려고 해도 맞다 개인정보 보호법 하면서 이거 체크박스 만들어야지 이거 동의 받아야지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서로가 또 조심해야 되고요. 서로가 또 같이 지켜야 할 테고요. 많이들 또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고요. 또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서영민 기자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 책 선물도 같이 나갑니다.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인데요. 말머리에 책 신청 이렇게 달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께 매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거 역시 개인정보 관계로 여러분이 주소를 같이 보내주셔야 되니까요. 우선은 문자 메시지로 책 신청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따로 주소를 요청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인데 오늘 삼성전자 어떤가 한번 봐야죠. 주가 조금 오르네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0.3, 0.5% 정도 강보합 상태고요. 코스피는 2590, 코스닥은 753. 큰일 날 뻔했네요. 753 코스닥이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57,000원까지 회복을 했고요. 좀 레거시 DRAM이라고 하는 기존 DRAM의 어떤 수요 회복 그리고 또 HBM에서도 올해 좀 하반기에는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약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4% 올라서 119만 6천 원, 거의 120만 원을 바라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고요. 현대모비스가 2.6%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HLB, 시총 3위인 HLB가 오늘 10% 이상 급등하고 휴젤이 9% 이상 급등, 파마리서치가 3% 강세, 비교적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며칠 전에 공언을 했고요. 또 오늘 새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너가 얼마를 매기니 그럼 우리도 얼마를 매길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4월 1일까지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철강도 그렇고 알루미늄 제품도 그렇고 쓰이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해서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하루에도 뭐 알루미늄 여러 번 만지실 테죠. 그렇죠.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그렇고. 네.
우리가 금속 소재를 크게 분류하면 철하고 비철로 구분합니다. 아하. 워낙에 이제 철이 많이 쓰이니까 네. 금속 소재는 흔히 철하고 비철로 구분을 하는데 그 비철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보는 금속 소재, 약간 쇠 느낌 나는 것 중에서 네. 뭔가 좀 무겁고 튼튼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철 계통인 경우가 많고요. 네. 이건 좀 가벼운데 싶으면 대부분 다 알루미늄인 경우가 많다라고 할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는 알루미늄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철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알루미늄일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약간은 놀랍고도 신기하고도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철도 그렇고 금속 소재 중에 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뭐 금이나 은, 뭐 구리, 동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심지어 아연 이런 것조차도 대체로 다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사용하고 있던 거거든요. 뭐 금, 뭐 은, 뭐 구리 이런 거 뭐 삼국시대 뭐 그전 선사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딱 말만 들어도 그런 건 철, 뭐 금, 은 이런 건 다 한자가 있잖아요. 아. 근데 알루미늄은 우리가 한자어로 무슨 알루미늄 뭐 알 뭐 이런 글자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뭐 만들어서 씁니다만. 네.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고전적인 금속이 아니라 과학 기술이 새로 개발되면서 근대 현대 기술과 함께 개발된 그런 재료구나라는 거를 이름만 들어도 사실 알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알루미늄은 20세기에 널리 퍼져가지고 20세기를 상징하는 재료고요. 그래서 현대 기술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입니다. 어떻게 많이 쓰이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많이 쓰이려면 양이 많이 들어가려면 일단 뭔가 좀 큰데 들어가야지 많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알루미늄이 양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2대 사용처가 어디냐면 여기에 들어가면 일단 뭐든지 여기에 들어가면 일단 많이 쓰입니다. 건설, 건축, 집 짓는 데 들어가면 양쪽으로 항상 많이 쓰이게 돼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느 쪽에 들어갈까요? 알루미늄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인이 알루미늄 정말 사랑하는 민족인데요. 우리나라 우리 그 아연 때도 그 얘기했죠. 아연 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세계 1위 아연 재련 업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아연 의외로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에 아연 재련 업체도 없는데 한국인이 알루미늄 엄청 사랑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축 관련해서는 요걸 딱 들으면 그쵸. 딱 느낌 오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은 딴 나라 딴 선진국들하고 다르게 아파트를 되게 선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일본하고도 다르게 아파트 전 국민 중에 50% 이상의 가구가 아파트에 사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것도 유럽이나 미국하고는 되게 다르게 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요즘에는 뭐 아예 이렇게 지어 놓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어 놓으면 항상 하는 게 베란다 쪽에 창호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베란다를 막는 공사를 항상 유행처럼 되게 많이 하죠. 네. 그거를 하는 그 공사를 우리나라에서 약간 속어 비슷하게 업계에서 샤시를 한다 뭐 이런 그쵸, 식의 그쵸. 이상한 말 쓰지 않습니까? 셋시. 예, 샤시라는 말 이게 사실 되게 정체불명의 말인데요. 이게 프랑스어에서 유래돼가지고 영어 단어로 바뀐 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옷 받침까지 붙여서 샤시 이렇게 샤시 뭐 부르기도 이상하게 하고. 부르는데 그거를 샤시라고 부르는 나라도 세계에 되게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그걸 샤시라고 잘 안 부르는 그래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 그걸 근데 샤시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냥 창호. 예. 예, 창호. 그 샤시라고 하는 거 창호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창호 대체로 알루미늄 샤시가 되게 기본이죠. 그쵸,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가 알루미늄 되게 애용한다는 게 딱딱 느껴지거니와 그거 말고도 이 건물에 사용하는 금속 재료 중에 대체로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인데 뭔가 금속이다라고 하면 알루미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알루미늄이 좀 가볍고 그리고 녹이 안 슬기 때문에 건물에 여러 가지로 붙여놓으면 오래가고 시공하기가 좋아가지고 알루미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 우리 특히 어떤 게 저거 딱 알루미늄이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네. 빌딩 같은 거 도시에 있는 좀 고층 빌딩 같은 거 보면 유리 되게 많이 붙여놓은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외벽에. 예, 유리창으로 쫙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금속으로 된 틀이 있고 아하. 그 틀에다가 유리창 쫙 붙여놓은 형태로 많이 하는데 아하. 그 금속 틀 부분 마찬가지로 이제 일종의 알루미늄 창호죠. 테두리. 그 테두리 그거 만들 때 알루미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뭐 커튼월 공법으로 뭐 시공을 할 때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그래서 건축 자재료 알루미늄 정말 많이 사용되고요. 네. 그거 말고도 무슨 뭐 지붕에 어디 뭐 시공할 때라든가 무슨 뭐 물을 흐르는 관 같은 거 어떻게 갖다 붙일 때라든가 사소하게도 알루미늄 들어가는 부분 굉장히 많아가지고
건물 지을 때 알루미늄 대량으로 들어가고요. 건물 짓는 거 못지않게 어떨 때는 그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또 네. 마찬가지로 덩어리가 커야지 알루미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네. 교통수단 만들 때 알루미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사실 뭐 알루미늄 덩어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비행기 만들 때, 기차 만들 때, 자동차 만들 때 다 알루미늄 대거 들어갑니다.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에 우리 이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항공산업, 항공기 제조업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비행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대중화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이 대량 생산돼서 실용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다 철로 만들었으면 뭐 뜨지도 엄청 못하죠. 무겁겠죠. 철로 만들면 뜨기도 어렵고 거의 과거에는 배처럼. 예, 세계 제1차 대전 무렵 그러니까 20세기 초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었을 때는 나무하고 천으로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비행기가 너무 약해서 크게도 못 만들거니와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다 약간 모험 스포츠처럼 이렇게 됩니다. 다 번지 점프하는 느낌으로 비행기 타야 돼요. 뭐 타시는 분들 타겠지만 당연히 왜냐면 하늘을 난다는 게 되게 재밌는 체험이니까 지금처럼 일상적으로 비행기를 타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정도의 강도와 크기와 또 비행기는 유려한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그렇게 해야지 바람을 잘 타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은 곡선 모양으로 얇게 가공을 한다는 게 나무로 그렇게 가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나무 뭐 굽힌다고 잘 굽혀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알루미늄 같은 금속 재료는 그렇게 가공하기 좋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이란 이 재료가 사람을 하늘로 날게 해준 재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어떤 혁명적인 전환점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행기라는 게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예전에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네. 사람이 뭔가를 타고 날아다닌다는 게 되게 낯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시기도 있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거 전투기 폭격기를 많이 만드는 게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막 찍어냈죠. 그 시대 때 뭐 비행기를 뭐 10,000대 만들었다 뭐 이런 게 나라별로 뭐 흔할 정도로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알루미늄 공장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네. 미국 같은 데는 그 시기에 알루미늄 생산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면서 더 이상 그렇게까지 많은 비행기를 안 만들게 되니까 네.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진 이 알루미늄 공급을 어떻게든지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탄생하게 된 게 우리가 현대의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제일 좀 친숙하게 느끼게 되는 알루미늄 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이렇게 싸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뭐 맥주도 여기다 담아서 팔아보자. 뭐 콜라도 여기다 담아서 팔아보자. 사이다도 담아서 팔아보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20세기 중반 이후에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게 이런 캔, 뭐 알루미늄 재료를 이용해서 포장하기 시작한 거 이런 게 또 갑자기 훅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루미늄 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좀 잘 된 편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뭐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국가 하면 중국, 인도, 미국, 일본 같은 되게 거대한 자동차 강국 다음에 독일이 세계 5위냐, 한국이 세계 5위냐 약간 경쟁하는 구도가 거의 네. 되지 않았습니까? 좀 뭐 우리나라가 좀 운 좋을 때는 독일보다도 자동차 많이 만들고 세상이 뭐 변해가지고 자동차 공업의 수준이 한국이 독일보다 우위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금속 재료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알루미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당연히 자동차는 이제 철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만 점점 알루미늄이 좀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뭐 색깔이 좋고 녹이 안 슬고 이런 장점도 있거니와 앞으로 이 뭐 친환경 시대 그다음에 뭐 에너지 절감 시대 이런 쪽으로 가면서 연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더 가볍게 만들면 가볍게 만들수록 연비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알루미늄을 좀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자동차가 더 가벼워지고 연비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좀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좀 더 고급차에 더 많이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그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무게를 줄인다라는 발상이 있어가지고 더 좀 많이 소요되는 뭐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오. 기차 같은 경우에도 특히 KTX 같은 경우에 요 90년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 KTX가 그 프랑스의 떼제베 기술을 그쵸. 들여와가지고 처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떼제베 같은 경우에 철계통의 재료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국산 기술이 많이 들어가지고 개발된 뭐 KTX 산천이라든가
열차라든가 KTX 이음이라든가 이렇게 나온 신형 열차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철 대신에 알루미늄을 많이 넣어가지고 가공성도 좀 더 좋게 만들고 거의 뭐 차체 자체를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KTX 산천 타시면 요거는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알루미늄 덩어리 타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가공성하고 같이 무게를 가볍게 해가지고 더 속력도 그것 때문에 같은 전기로 더 높이고 그리고 연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비라고 하죠. 전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라는 걸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알루미늄을 좀 많이 쓰는 알루미늄 창호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네요. 이런 나라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알루미늄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겠네요. 이게 좀 이상한 걸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나라의 그 동전 중에 제일 뭐 유통되는 동전 중에 제일 좀 가치가 낮은 그래서 제일 흔한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예. 10원짜리 동전이 옛날에는 이제 동전이니까 동이 구리잖아요. 좀 무거웠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말 그대로 구리가 주성분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동전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 상편통보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엽전, 동전은 항상 주재료가 구리였는데 네. 10원짜리 재료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신형 10원짜리로 바뀌면서 바뀐 지 몇 년 됐죠. 예, 몇 년 됐죠. 작아진 거. 예, 주재료가 그래서 알루미늄입니다. 요즘 10원짜리는. 거의 새끼 손톱만한가요? 그렇죠. 엄청 작죠. 이제. 좀 얇고 들어보면 보기도 훨씬 힘들어요, 가벼워요. 요즘엔. 예, 보기도 예, 힘들어요. 예, 한 50% 넘게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원짜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동전이 아니고 알루미늄 전이다. 알전. 예, 뭐 그렇게 말해야 될 정도. 우리나라가 정말 알루미늄 이상하게 알루미늄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조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아하. 뭔가 가벼운 금속 재료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알루미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건데요. 네. 201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알루미늄 소비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알루미늄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나라였고요.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도 수입 수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한 10위권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알루미늄 되게 사랑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제보다는 그럼 좀 비싼 거죠, 알루미늄이. 철보다는 이제 뭐 생산 양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비쌀 수 있는데요. 예. 또 이제 예를 들면 그 녹슬지 않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벼우면서 녹이 안 슬게 스테인리스 강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재료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 비교를 하다 보면 알루미늄이 좀 싸질 때도 있고 해가지고 아하, 어떻게 이게 가공하느냐에 알루미늄이 따라서. 시세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아하. 네. 야, 무궁무진합니다. 쓰이는 데가. 일단은 근데 알루미늄은 신기한 게 가벼워요. 그렇습니다. 가벼운데 튼튼해요. 그렇습니다. 튼튼한데 부드러워요. 그렇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루미늄 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제 주요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단 딱 집어보면 가볍죠. 예. 철 무게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알루미늄 일단 가벼운 소재고요. 그리고 녹이 안 쓴다라는 것도 알루미늄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알루미늄은 이제 겉면이 사실은 산화되면서 일종의 얇은 녹 비슷한 성분으로 자동으로 코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녹이 슬어서 상하는 현상이 안 일어나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광택이 색깔이 되게 곱게 나면서 오래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뭔가가 은빛이 난다라고 하면 현대에는 대부분 그게 알루미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은을 비싸게 쓸 일은 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은박지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사실은 은하고 상관없이 그냥 알루미늄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뭐 양은 냄비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아. 양은 냄비가 사실 은하고도 상관없고 원래는 양은 냄비라고 하면 그게 이제 니켈 뭐 혹은 뭐 아연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만드는 게 양은이라는 재질이 원래 따로 있었는데 오.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양은 냄비라고 하면 그런 경우보다는 보통 알루미늄 냄비를 그냥 관용적으로 양은 냄비라고 하거든요. 마침 4069님이 양은이라고 하는 게 알루미늄인가요? 이렇게 양은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원래 하던 게 사실은 과거에 다른 따로 거네요. 있었습니다. 다른 거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이 양은 냄비 만드는 걸로 많이 쓰이면서 요즘은 약간 의미 변동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양은은 알루미늄이 아니라 따로 있는 건데요. 양은 냄비라고 부르면서 파는 제품이 알루미늄 냄비인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에. 아니 예, 근데 그 색깔은 약간 좀 누렇게 해서 판매하잖아요. 누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색깔 넣기 나름인데요.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냥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빛 광택이 난다라고 하면 뭐 대부분 그러니까 심지어 그 과자 포장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과자 포장이 이제 비닐 포장처럼 돼 있는데 뜯어보면 안쪽에 은빛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과자 포장 플라스틱 그러니까 비닐 같은 그런 재질에다가 안에 얇게 알루미늄이 입힌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별의별 뭐 담배값도 뜯어보면 뭐 안에 약간 은박지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알루미늄 재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거에 약간 그런 좋은 광택, 은빛 광택이 난다라고 하면 알루미늄 경우가 많고 뭐 하다못해 요즘 뭐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좀 쇠로 만들어가지고 광택이 번쩍번쩍 나게 앞면은 뭔가 하얗게 돼 있고 뒷면은 금속으로 쫙 돼 있는 거 뭐 이런 거 나와서 좀 유행한 적 있고 그렇지 네네네. 않습니까? 메탈 소재. 예, 그런 메탈 소재 같은 것도 대체로 알루미늄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을 만들어야지 가벼울 테니까. 만약에 진짜로 뭐 멋있게 만든다고 돈 많이 써가지고 은으로 만들었다 이러면 너무 스마트폰이 무겁겠죠. 그렇죠. 예, 값도 값이지만. 예, 그래서 그런데도 알루미늄 많이 쓰고요. 알루미늄의 또 다른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전기하고 열을 굉장히 잘 전달한다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을 외부에 발산시켜줘야 되는 거, 방열판, 뭐 레디에이터,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알루미늄 재료로 만드는 경우 많이 있고요. 아하. 전기를 잘 통하는 재료로도 전기 제일 잘 통하는 거 하면 은이 전기 제일 잘 통하고요. 네. 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은 다음으로 전기 잘 통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금, 구리 정도거든요. 근데 금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는데 필요한 거 하면 구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구리는 값도 좀 비싸다는 것도 단점이고요. 또 구리의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묵직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뭐 철 이상으로 무겁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구리는 무겁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기가 잘 통해야 되는데 뭔가 좀 가벼워야 된다라고 하면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가 많고 알루미늄이 단가도 싸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해야 돼. 예를 들면 고압선 같은 거 예. 특히 고압선을 이렇게 좀 굉장히 먼 거리로 보낼 때 송전탑 같은 데다가 높은 송전탑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긴 전선으로 설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럴 때 뭐 구리 전선 사용해도 나쁠 거 없는데 근데 구리 전선 같은 경우에 무게가 너무 무거울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럼 잘못하면 이 긴 전선을 굵게 만들어가지고 고압선을 몇십 미터 위에다가 얹어놔야 되는데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이건 무게 너무 무거워 잘못해서 끊어지거나 좀 위험하지면 어쩌지라는 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가벼운 알루미늄 전선을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기 관련된 용도로도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작게는 전자 부품 같은 거 만들 때도 전기가 워낙 잘 통해가지고 알루미늄으로 전자 부품 같은 거 만드는 경우 조그만하게 뭐 값싸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당연히 뭐 반도체 재료 뭐 이런 쪽으로도 알루미늄이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부위에 예전부터 많이 쓰여왔고요. 7676님이 변압기 안에도 언제부턴간 구리 대신 알루미늄입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알루미늄 뭐 콘덴서 뭐 이런 그런 종류, 카패시터 뭐 이런 종류 같은 부품에도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재료고요. 알루미늄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쓰게 되는 어떤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네. 이게 흔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알루미늄이 얼마나 흔하냐면 이게 그냥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지표면에 지각에 크러스트라고 하죠. 땅의 지구의 윗부분에 들어있는 원소의 함량으로 따지면 알루미늄이 금속 원소 중에서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깊이 파들어갈 필요도 없이. 네. 그 겉면에 있는 것 중에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비슷비슷한데 알루미늄이 철보다 더 많다라고 보통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돌이라고 하는 거, 흙이라고 하는 거에 주재료는 규소하고 산소라고 해가지고 네. 이산화규소가 돌의 주성분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그 규소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그 원소 금속 성분으로만 따지면 그냥 길 가다가 아무 돌이나 보시면 그냥 발에 흙이 채이면 거기에 알루미늄이 조금은 들어있다라고 할 정도로 알루미늄이 되게 흔한 거고요. 근데 물론 뭐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뽑아내려고 하면 흔히 이제 보크사이트라고 부르는 알루미늄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광석 같은 거를 좀 구해야 되기는 하는데 네네네. 그냥 어쨌거나 전국 뭐 금, 은 이런 동 이런 거하고는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알루미늄이 워낙 흔하게 많이 널려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재료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금값, 뭐 구리값 엄청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알루미늄은 좀 덜 올랐던 이유도 좀 흔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재밌습니다.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예병원님이 이대호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이 시간. 그렇습니다. 저도 빨려 들어가면서 듣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안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 스테인리스와의 차이는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겉만 봐서는 네. 이게 알루미늄 소재인지 스테인리스인지 잘 구분은 잘 안 돼요. 그거 하나 그러면 결국은- 퀴즈 하나 우리 청취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우리 깡통 중에 깡통. 참치캔하고 맥주캔하고 차이점 뭘까요? 좀 뭔가 다른 느낌 아닙니까? 일단은 무게와 색깔을 보면 좀 차이가 나는데. 무게부터 일단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 뭘까요?
두 손가락으로 구부릴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사실 그것도 중요한 이유인데 그 결론적으로 재질로서 보면 제조업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참치캔은 보통 철 계통으로 만듭니다. 뭐 스테인리스라든가 철이라든가 네. 철에다 다른 거를 뭐 코팅하거나 섞은 합금이라든가 철 주제로 만들거든요. 네. 스틸캔, 철캔이에요. 기본적으로 참치캔은. 그런데 맥주캔이나 음료캔은 보통 알루미늄 캔으로 만듭니다. 그런 차이가 왜 생겼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좀 전통적인 이유를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네. 맥주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되게 중시하면서 개발된 제품이냐면 맥주캔은 팔면 그거를 바로 따서 먹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많이 팔았거든요. 네. 맥주캔을 사가는 사람이 맥주를 내가 사놨다가 2년 3개월 후에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맥주캔 사가는 사람 잘 없거든요. 통조림처럼. 사가지고 오늘 시원하게 마셔야지라고 하면서 보통 사가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맥주캔은 얇게 만들어가지고 좀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딱 따가지고 먹게 만들거니와 네. 보통 뭐 참치캔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뭐 황도, 복숭아 통조림 이런 거는 좀 오래 보관하는 용도로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은 뭐 더 좋아져가지고 그런 것도 다 개선됐는데 옛날에는 그런 참치캔이나 뭐 파인애플 캔 이런 거는 부엌에서 이 따는 무슨 그런 이상한 그쵸. 뭐 힘들어요. 칼날 달린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따는 그런 걸 이용해서 힘들게 따야 됐죠. 그죠. 그래서 튼튼하고 오래 가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틸캔, 철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참치캔이나 그런 복숭아캔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고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얇고 가벼운 캔은 알루미늄 캔을 많이 사용한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뭐 그런 차이도 있거니와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뭐 좀 묵직하면 좋은 거는 스테인리스, 철 이런 철캔. 쪽으로 스테인리스 강이나 철 계통으로 좀 많이 만들고 가벼우면 좋은 거는 알루미늄을 많이 만든다라는 게 뭐 당연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현대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철 계통으로 만들면 이제 자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자석에 붙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또 알루미늄을 안 쓰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덕션 레인지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인덕션 레인지는 이게 자력이 잘 들어와야지 이게 따뜻해지기 때문에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알루미늄 좀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저 얼마 전에 되게 헷갈렸던 게 네. 인덕션 위에 예를 들어서 자력이 통하지 않는 냄비 올려놓으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석 같은 걸 한 번씩 이제 냄비에 붙여보고 네. 이게 붙는 재질의 냄비는 인덕션에 올릴 수 있고 안 붙으면 올리면 안 된다. 그게 기본이죠. 근데 바닥에는 붙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놨구나 또. 그러니까 바닥에만 자력이 통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몰라서 못 쓸 뻔했어요. 그럴 수 있죠. 역시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알루미늄 관련된 각종 주요 사업 공장들이 전국에 여러 군데 분포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건설돼 있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대의 알루미늄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의외의 장소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알루미늄 공장. 네네. 경상북도 영주에 아주 거대한 알루미늄 미국 캐나다 계통의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도 사장님으로 부인해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인도 출신인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주의 거대한 기업의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하시면 지역 유주로 자주 나오십니다. 인도 분이신데. 그래서 그런 거 좀 재밌는 풍경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재활용 공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재활용 많이 하죠. 그리고 재활용해가지고 결국은 제품 만들어내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제조업 여러 가지로 많이 발달한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알루미늄 산업이 여러 가지로 발달해 있고 원래는 전통적으로 울산이 알루미늄 재련도 하고 알루미늄 산업이 되게 좀 키우려고 하던 곳이거든요. 네. 알루미늄 재련이라는 거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보크사이트 같은 돌에서 알루미늄을 뽑아내가지고 새 알루미늄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80년대에 많이 좀 키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경쟁이 힘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마 91년부터인가 알루미늄 재련 사업을 중단했고 지금 새 돌에서 새로운 알루미늄을 뽑아내는 건 우리나라는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을 뭘 만든다라고 하면 알루미늄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덩어리를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그거를 뭐 펴서 알루미늄 판으로 만든다든지 알루미늄 박을 만든다든지 알루미늄 부품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 알루미늄 공업의 어떤 모습이죠.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네,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전국에 여러 공장이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장은
우리나라 평택에 가면 경기도 네. 평택에 가면 거기에 이제 음료, 식품 이런 사업하는 쪽하고 같이 계열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루미늄 캔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공장이 경기도 평택에 자리 잡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재밌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예.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알루미늄에도 관세를 물린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이 알루미늄 제품을 우리나라 비철 계통의 산업협회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보면 대충 한 1조 5천억 원치를 매년 미국에 수출하는 것 같다. 이런 알루미늄으로 뭐 펼쳐가지고 만든 알루미늄 소재랄지 기본적인 알루미늄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합치면 1조 5천억 원치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게 꽤 되는 규모거든요. 우리가 뭐 K-팝이 지금 세계에 되게 많이 퍼져 있고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K-팝이 2023년에 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경사가 난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한 나라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알루미늄 제품만 K-팝의 1.5배 수준이니까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알루미늄 관련된 거 뭐 많이 파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관세가 붙을까 안 붙을까 그래도 FTA가 있으니까 안 붙는 방향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좀 뭐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만큼 사용처가 많고 또 중요한 거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자국 산업 보호하려고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이게 완전히 모든 산업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윤광성님이 커피캔 같은 경우 철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분 재활용에 관심 많으신 분이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같은 커피여도 왜 좀 다르게 선택하나요? 그게 뭐 이유는 저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알루미늄보다는 철로 하는 게 좀 데웠다가 열이 좀 덜 식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그 재질과 거기 담아놓는 음료 물질의 그 성분과의 관계 같은 것도 좀 많이 따지거든요.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나치게 짠거나 너무 신 거 같은 게 들어가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재질을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아하, 오, 재밌습니다. 좀 먹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2081님이 알루미늄 호일에 고기 구워 먹는데 괜찮나요? 우리 김밥도 알루미늄 호일로 싸 먹고 네. 알루미늄 호일 뭐 주방에 없는 집이 없잖아요. 네네. 그 건강에 괜찮습니까? 건강에 안 좋다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네요. 그 이야기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좀 돌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도 알루미늄 호일 깔아놓고 그 위에 막 고기 굽고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돌았는데 알루미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하던 게 아니라 근현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용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내용을 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네. 기본적으로는 알루미늄은 몸에 들어온다고 해도 체내에 대부분 그대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식약처 쪽에서는 그런 논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은 기본적으로 산이나 염분이 강할 경우에는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산도가 높은 거나 너무 짠 거나 이런 거에 닿게 사용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치. 그리고 색상이 좀 알루미늄 용기나 알루미늄 그런 재질이 색상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흠집이 너무 많이 난 게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게 뭔가 이미 녹아 나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피하라라는 정도로 좀 공고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액체에 녹아 나오는 걸 좀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몸에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뭐 몸에 뭐 득이 될 성분은 아니거든요. 알루미늄이. 네네네. 알루미늄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생물들하고 별 반응을 안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몸에 들어와서 뭐 득될 거가 별로 없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전부터 안 쓰던 거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우리가 음료로 마시는 거 거의 대부분이 알루미늄 캔이기도 네네. 하고요. 진짜 이거 없이는 뭐 먹는 식생활도 또 불편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할 때 진짜 알루미늄 캔 많이 들고 나갑니다. 네. 찰랑찰랑 소리 내면서. 네. 근데 분리수거할 때는 참치캔이랑 네. 맥주 캔, 음료수 캔 다 같이 그냥 분리수거해서 막 이렇게 철, 알루미늄 여기다 다 쏟아 붓잖아요. 네. 나중에 분리수거할 땐 또 다시 그렇죠. 따로 가는 거죠. 네, 결국 재활용할 때는 그거 다시 분리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재활용하는 그 업체에서 그거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손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활용 업체 같은 데 가면 그 이렇게 주로 한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노동자로 많이 일하시는데 일하시면서 힘들게 손으로 골라내는. 냄새 맡으시면서 골라내는 뭐 그런 작업하시는 것도 흔히 볼 수 있고요.
자력 선별기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큰 자석으로. 철로 돼 있는 거는 철컥거리면서 달라붙기 때문에 자력 선별기 같은 걸로도 많이 이제 선별하는 식으로 하는데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정말 재활용의 왕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활용이 가장 잘 되는 그런 재활용 쓰레기가 뭐냐라고 예. 하면 알루미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재활용이 잘 되는 알루미늄은 100%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 캔 통째로 녹여서. 알루미늄을 캔을 그거를 하나를 버리면 그걸 재활용을 하면 알루미늄 캔을 하나를 다시 그대로 그냥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재활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이 이제 과거에는 알루미늄을 못 썼던 이유기도 한데요. 네네네. 알루미늄을 돌에서 뽑아내려면 그 돌을 한번 녹인 다음에 거기서 전기로 지져가지고 전기를 이용을 해서 알루미늄 뽑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돌에서 뽑아내는 그 공정은 기본적으로 전기 싸움입니다. 전기 싸움. 그래서 전기를 싸게 안정적으로 많이 조달할 수 있는 나라가 알루미늄 재련을 잘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산업용 전기요금 싼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2000년 정도만 해도 세계 알루미늄 공급, 그러니까 재련 시장 공급량 하면 10% 넘나 안 넘나 이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이 우리 생각해 보니까 내수도 알루미늄 많이 사용하고 앞으로 중국이 노리는 산업에 알루미늄 사용처도 많고 중국이 전기는 싸게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알루미늄 공급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과반수 이상 세계 거의 알루미늄 거의 압도적인 1위 국가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 경쟁력이 사실은 전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미 돌에서 한번 이 알루미늄을 꺼내 놓으면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 같은 상태로 한번 돼 있으면 그거는 굳이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돌에서 알루미늄을 분리해내는 그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돌에서 새 알루미늄을 꺼내는 것 대비 한번 이미 알루미늄이 돼 있는 그런 캔 같은 거를 재활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맥주 캔 요 정도 기준으로 하나를 재활용하면 1600와트시 정도의 전기가 절약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활용 진짜 잘해야겠네요. 1600와트시면 40와트짜리 전구를 40시간 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틀 이상 이틀 정도 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틀 가까이 켤 수 있는 전기가 그래서 제가 이 환경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알루미늄 캔은 그게 약간 전기로 되어 있는 캔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 전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그거를 재활용 한번 할 때마다 전기가 그만큼씩 절약이 되는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런 게 보면 참 신기하고 참 재밌는데 요즘 원래 이 알루미늄을 뽑아내는 공정을 개발한 나라가 사실은 미국하고 프랑스거든요. 홀 에루 공정이라고 하는데 홀이라는 사람 미국 사람이고 에루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그 알루미늄의 약간 종주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원래는 원래 유럽 보크 사이트에서 알루미늄 뽑아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크라는 그 말도 프랑스의 지명에서 온 말이고요. 그래서 유럽 기술이 그런 어떻게 보면 뿌리였는데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지금은 알루미늄이라는 말도 라틴어에서 온 말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알루미늄 시장을 중국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좀 약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말하자면 김치를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세계 많이 판매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거를 좀 뒤집을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요즘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알루미늄 만들 때 전기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 전기를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따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생산을 할 때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배출했으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쳤기 때문에 값싼 알루미늄을 생산했더라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낸다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알루미늄을 팔아라 이런 걸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비관세 장벽을 더 세우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알루미늄 제조 강국을 노리고 있는 요즘 유럽 국가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자기 나라의 경제 기반으로는 사실은 바다에서 캐내는 석유가 굉장히 노르웨이 경제에 중요한 자원이긴 한데 막상 석유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재생에너지 쪽에 노르웨이는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노르웨이에서는 우리나라에 쓰는 전기는 90%가 재생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랑하면서 선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노르웨이에서 알루미늄을 뽑아내면 같은 전기로 알루미늄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안 배출하면서 네. 알루미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르웨이가 이 알루미늄 시장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도 이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알루미늄 뽑아내는 공장을 재생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하다못해 수력발전소가 많은 쪽으로 계속 좀 옮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한 이야기인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숲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먼저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알루미늄 시세를 좀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노르웨이의 숲이 잘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는 예. 비가 잘 내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노르웨이의 수력 발전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알루미늄을 노르웨이에서 잘 생산할 거다. 알루미늄 시세가 떨어질 거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에 비가 좀 안 온다라고 해가지고 예. 중국에서 수력 발전으로 만들어낸 전기가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시세가 세계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게 좀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산업이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거의 모르는 게 없는 곽재식 작가님인데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끝내기 전에 이거예요. 네네. 이거 진짜 모르실 것 같은데. 뭐죠? 윤승희님이 네. 쿠킹 호일 어느 쪽이 안쪽일까요? 반짝이는 쪽이 안쪽입니까? 덜 반짝이는 쪽이 안쪽입니까? 와 이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드디어 뭔가 있을 저희가 것 같은데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곽재식 작가님이 모르는 것을 질문했죠. 제가 이것도 저도 사실 옛날부터 궁금했던 거거든요. 어느 쪽이 안쪽인가? 이거 식약처에서 발표한 걸 보면 어느 쪽으로 써도 상관은 없다고 해요. 근데 분명히 뭐 어떤 그런 미학적인 이유로 보기 좋은 이유로 이쪽으로 써야 된다는 게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왠지 어떤 딴 반짝이는 이유로. 쪽이 포장 겉면이기도 하고 왜냐면 안쪽으로 돌돌 말려 있으니까 거기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상관은 없다라는. 식약처에서는 뭐 어느 같은 쪽으로 재질. 하든 상관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광택을 냈느냐 광택이 모르겠어요. 이거 없느냐. 뭐지? 어느 쪽으로 해야 되지? 드디어 여러분 이렇게 곽재식 작가님이 모를 것 같은 질문을 좀 올려주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은 알루미늄의 세계에 또 깊이 빠져있다 왔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면적인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도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개별 납상 시한은 4월 1일까지로 예고됐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 제품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6%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천 명 줄며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늘 양은 대전 추모공원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곽진현 리포터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볼까요? 네, 청취자 노기환님이 보내셨습니다. 국내 커피 소비량은 얼마나 되나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많은 편인가요? 라고 보내셨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커피 많이 마신다고 그렇죠. 하죠. 2023년 그 유로 모니터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 연간 1인당 네, 405잔. 맞네요. 한 잔 이상은 마신다는 거죠. 네, 평균적으로. 이게 전 세계 1인당 커피 소비량 152잔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우리가 363잔 정도였는데 연평균 2.8%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318잔이니까 우리는 405잔. 예, 더 많은 커피를 소비하고 있는 거고 뭐 24년, 25년 기준으로 하면 더 늘었겠죠. 또 그 음료류 품목별 국내 판매액 중에 그 기록을 보면은 2022년 기록인데요. 커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음료 중에서 30.8%. 탄산음료가 25.5%니까 탄산음료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9611번님은 디카페인 커피가 더 비싼 이유는 뭘까요? 아니 왜 카페인을 포함 안 시켰는데 더 비싸냐? 맞아요. 그렇죠. 사실 네. 디카페인 커피가 한 업체마다 다릅니다만 200원에서 500원까지도 좀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공정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커피는 생두를
로스팅해서 그걸 갈아서 이렇게 추출해 내리죠. 그런데 디카페인 커피는 생두를 굽기 전에 네. 로스팅하기 전에 카페인을 제거하는 공법을 한번 거친다는 겁니다. 뭐 용매 추출 공법, 워터 프로세스, 뭐 이산화탄소 공법 등등이 있는데 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손이 더 많이 간다. 비용이 더 든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은 6712번님은 자녀 장려금은 부부 합산 7천만 원이 넘으면 못 받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네, 못 받습니다. 이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경우에는 이때는 부부 합산 연소득 총 7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때 최대한 100만 원 그리고 최소 50만 원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5월에 하시고요. 또 반기 신청도 할 수가 있는데 상반기 부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 또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하시고요. 또 모바일로 알림 문자를 받으시는 분은요. 바로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3210번님은 실손보험료 최대 인상률 25%라고 어제 알려드렸는데요. 또 보내셨네요. 1세대, 2세대도 적용되나요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거기가 더 적용됩니다.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1세대, 2세대 포함한 모든 세대 실손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세대 갱신 주기 또 달라요. 3년에서 5년이고요. 또 2세대의 갱신 주기는 1년에서 3년이죠. 이때 누적된 인상률이 내가 갱신할 때 한꺼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어? 체감 인상률이 사실 25%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실손보험은 종류 너무나 많죠. 또 내가 가입자 나이도 또 다르죠. 또 보험사별로 손해율 그 상황에 따라서 인상률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몇 세대에 가입했는지 또 갱신 주기가 내 보험이 몇 년인지 또 보험료 변동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사이에 실손보험료 그 인상폭은 뭐 인하도 될 수는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 갱신 주기에 따라서 5년이면 그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뭐 2배가 될 수도 있고 네, 체감되는 그래서 이제 폭탄 상승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짧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0195번님은요. 미국에서 관세 25%를 매긴다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매기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통관될 때 매기는 세금이 관세인데요. 그 관세를 내는 주체는 수입업자입니다. 왜 우리가 해외에서 직구할 때 일정 금액 넘어가면 관세를 우리가 산 사람이 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업자가 관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산업체들, 기업들도 같이 또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신에 관세가 높은 나라 것보다 그러면 미국산을 사야겠네라고 또 미국인들은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또 유리하게 좀 하려는 그런 정책이기도 한 거죠. 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별책부록 주말판 별책부록이 방송되는 날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긴 글 읽는 거 참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한양대 조병영 교수와 함께 기울어진 문해력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죠. 여러분의 문해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